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말이 세계 모든 언어로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것을 우리 역사와 문화와 각종 학문에 비교를 해서 어떻게 갔을까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유튜브를 하든 혹은 어떤 방송을 찍든 나는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꼭 좀 했으면 하고 바랬던 게 있어요. 바로 애국가거든요. 우리 애국가가 정말 너무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애국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만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애국가가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제가 기회 되는 대로 4절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애국가를 하면서 제가 살짝 가사를 바꾼 부분이 있죠. 바로 동서 5만리, 남북 5만리, 동서 3만리를 비유해서 동서 3만리로 어떻게 우리 문화가 전파가 되었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3만리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영원히 3만리, 무궁화가 3만리로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은 딱 이유가 있어요. 우리 문화가 어떻게 하여 우리 땅에 들어왔는가? 우리 모든 학자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말 혹은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처음 인류를 시작할 때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인류가 태동하여서 이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설들이 주로 우리가 배웠던 학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말과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우리 말과 문화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로 혹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기타 대륙으로 번져 나갔을까? 이것이 사실은 맞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나 혹은 제가 하는 역사 강의에서는 반드시 저는 우리 말이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 문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어디로 이동하였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이 이동하면서 가는 사람과 혹은 배웅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마고 시대의 오늘날에 제가 조금 전에 불렀던 애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애국가가 아리랑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아리고 그리고 그들이
전부 세계 곳곳으로 문화를 유입시켜주고 문화를 깨우쳐주고 혹은 융합을 하면서 더 좋은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를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즉 우리 땅에서 세계 곳곳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이러한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우리 문화가 어떻게 뻗어나갔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화가 어떻게 뻗어갔는지 루트를 한번 여기에 한번 그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는요, 발해만, 즉 우리 지금 한반도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문화가 자, 먼저 오늘은 유럽 문화로 전파된 루트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아프리카 그리고 또 아시아 기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크로드는 사실은 보십시오. 어렸을 때 고무장갑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며 그거를 고무장갑을 크게 부풀린 다음에 장갑 끝에 바늘구멍을 내놓고 쭉 짜면 물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많은 데에서 다양한 문화에서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그 형태가 이와 같은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럽으로 갈 때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실크로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양자강과 황하강을 이용한 해상 이동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차마 고도길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길이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주류 문화에서 이렇게 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형상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렇게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으로 가는 길은 이러한 루트를 갔다면 또 아프리카로 가는 루트는 어땠을까요? 그것만 제가 표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애국가를 불렀죠. 그 애국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가 과연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우리 문화가 갔으니까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라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주류 문화인 우리 발해만에서 이렇게 가는 형상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사실은 대형 화면으로 해서 그 이동하는 통로를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루트를 표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고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에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학론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분들은 과연 이 루트를 이해를 하실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이동한 것이 맞습니다. 자, 많은 주류인 문화가 이렇게 점점점 이동하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야죠. 그래서 제가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라는 책을 소개를 했고 노스트라카 어원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단어를 3,000자 이상을 가지고 풍부하게 쓰는 주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동하면서 조금씩 단어를 떨어뜨리고 갔던 겁니다. 결국 유럽에 가서는 우리가
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어원 삼천자 중에서 가고 혹은 변화서 우리하고 현재에 마치 그 화석처럼 남아있는 그러한 문자들이 현재 유럽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윌리엄 경이 만든 바로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약 270자가 화석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삼천자가 점점점 이렇게 가면서 변화해서 오늘날에 남아있는 글자가 바로 인도 유럽 표현이 270자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는 또 어떻게 갔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경로를 가면서 인도 동북부 지역에 또 약 300자, 예를 들면 드라비다어,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는 빨리어, 이러한 용어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바로 여기 삼천자 중에 또 이동을 해서 약 300자가 또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의 문화의 태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장래 문화, 모든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저 북방 문화에서 특히 어원으로 알아봤을 때는 삼천자 중에서 몇 자가 갔을까요? 바로 알타이어 계통이 삼천자 중에 사실은 1400자 정도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칼호가 우리 조상들이 가장 갔다가 여행지로서 온 가까운 거리의 문화를 바이칼호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어원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주어, 퉁구스어, 알타이어 계통이 약 1400자 정도가 여기에서 오늘날도 화석처럼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많은 문자를 만들었다. 인류가 와서 우리의 인류를 만들었다. 과연 맞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발해의 문화와 발해의 유전자들이 바로 세계 곳곳으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노스트라카 어원을 혹은 인류의 이동 이런 경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그러면 우리 말이 저 유럽의 화석처럼 남아서 있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 뭐가 영어로 되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훈민 영어를 강의하고 계신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제가 애국가를 불렀을 때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문화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또 드리고 다음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영어의 이덕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화가 다른 데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우리 쪽에서 다른 데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금방 생각이 났어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무궁화를 말씀하셨으니까요. 무궁화는 영어로 Rose of 사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사론을 쓰는데 사론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무궁화를 갖다가 영광 사람 이름을 땄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이 없는데 무궁화를 갖다가 로즈, 장미라 했는데요. 이 장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우리가 터키 쪽으로 가면요. 장미를 뭐라고 하냐면 찔레라 그래요. 찔레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알던 찔레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찔레에서 장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장미는 꽃이 이렇게 여러 개 되어 있는 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펄나는 덩굴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유럽에서는 이 장미 정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그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발달 안 됐어요.
장미를 많이 심어서 장미 향기를 가지고 또 화장실 냄새를 다 없앴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러면 이 로즈는 과연 무슨 뜻인가? 그 학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서양 학자들은. 근데 로즈의 가장 특징은, 장미 특징은 금방 제가 그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터키에서는 이 장미를 찔레라고 해서 찔레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즈를 갖다가 서양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붉은색이라서 레드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레드의 근본적인 어원은 어리스예요. 어리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빛이 어리라 해서요. 붉은색이 어려 있는 핏빛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장미는 아시다시피 찔레는 빨간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흰 것이 훨씬 더 많은데요. 사람들이 붉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심다 보니까 장미가 붉은색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들판에 가면요 흰 장미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선호해서 붉은색을 자꾸 많이 심어서 붉은 장미가 우리 눈에 많이 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말하게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장미를 갖다 왜 로즈를 했을까? 찔레잖아요. 근데 찔레니까 찌르다 뜻이니까요. 찌르다의 우리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뭐냐면 노즈입니다. 놓았어. 침을 놓는다 할 때요. 찌르다 뜻입니다. 놓는다는 말이 우리가 물건을 놓는다 뜻도 있지만 찌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놓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로즈가 바로 이 로즈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장미는 로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말씀드릴 거 없고요. 선생님, 로저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장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문화가 유입되면서 찾아봤는데요. 네. 붉은색이라고 장미하고 연결된 것은 네. 서양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네. 침스럽다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좋은 사유고요. 근데 침을 놓는다 이거 때문에 찔레의 특징, 그 장미의 특징은 찌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설명을 여기까지 듣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다음 또 제 중요한 얘기들을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자리하시고요. 예, 자리하시고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편집도 하고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요렇게 이제 저희 말이 요 바레만으로부터 해서 유럽까지 가고 오늘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영어로 발전했다는 것을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 영어 이전에는 또 어떤 용어들이 있었을까? 그 용어들을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잘 연구해 놓으신 자료에 인도 유로피어는 바로 영어의 전신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 정말 놀라웠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유럽이나 혹은 영어 문화권에서 쓰여지는 이 영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갔을까요? 그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다른 역사적인 측면과 비교해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간단한 토론 내용 가지고도 우리 말이 유럽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종을 울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이 어디서 왔는가? 아니죠. 우리 말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이거는 완전히 주체 개념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 여러분은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갔는가? 민족하면 조금 그런가요? 그럼 우리 선조들이 어디로 갔는가? 인류의 이동, 아프리카에서 우리 한반도로 왔다는 것은 아주 이제 오래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학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선조들이 앞으로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우리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8만 년 전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날 우리 민족 종교라고 하는 모든 종교에서 뭔가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할 때 개벽한다고 그러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78만 년 전에 남과 북의 축이 바뀌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자를 설명드릴 때 왜 하도라는 그 천문도, 천문지리 수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도라는 그림이 왜 중요했는지, 그 하도를 남과 북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접어놨다 펼쳤을 때 남북이 바뀐 이유가 바로 78만 년 전에 남북이 180도 축이 바뀐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그런데 개벽이라는 용어가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남북이 180도 회전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10만 년 전에 또 한 번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자, 제가 북극성은 5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는 이 북극성이 5개의 별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목성, 토성, 금성, 수성 이런 것들이 원리가 정확히 저 북극성에 12,000년을 주기로 하여 바로 직녀성, 그리고 용의 자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곰자리의 꼬리별, 알파별이,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별 해서 나중에 다시 북극성이 직녀성으로 바뀌는 이러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환을 할 때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한 것이 바로 세차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팽이가 시작을 하거나 멈추기 직전에 머리를 이렇게 돌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행위가 바로 세차 운동이라 했고요. 그 기울기 23.5도가 바로 10만 년 전에 기울기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에 있어서 동지 때, 하지 때, 춘분 때, 추분 때 햇볕이 우리 대청마루로 들어오는 그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처마의 길이를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는 10만 년 전에 23.5도가 축이 기울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유하고 연구해 보시고, 또 이러한 축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론이든 그것이 당대의 진리라고 믿었더라도 사실은 후대에 더 많은 학문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시대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23.5도가 이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요, 7만 년 전에 완전한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대륙이 전에는 알 속에 있는 하나의 태아의 모습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여러 대륙으로 나눠지는 현재의 또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현상과 4번의 빙하기가, 자, 빙하기는요, 우리가 엄청 막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현재 평균 기온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실은 빙하기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그 더운 지방에서 얼어 죽는데요. 왜 그러냐? 2도만 낮아져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얼어 죽는,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러니 영하 5도까지 떨어졌다. 이때는요,
지구 생명체의 약 30% 이상이요, 동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영향을 가장 잘 받지 않았던 구역이 있어요. 그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요 북이 30도에서 45도 사이에 있는 그 구역이 그야말로 제가 6만 년 전에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이러한 현상을 잘 극복해내고 그 인류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또 번져나가고 문화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을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면 민속학자들이 우리는 천손이다,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 그 계절, 좋은 기운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로 오늘날에 우리 국학원에서 추구하는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고 이화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성이 애시당초라고 그러죠. 애초에 우리는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 유럽으로 간 거고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 갔다 그러면 드디어 또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 하죠. 김원균이가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지금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명히 이제 우리 또 훌륭한 후학자들이 이러한 이론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실제로 우리 바레만이 최고의 지상낙원이었고 최고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발생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일깨워주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생각만 해도 뿌듯하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땅에서 얼마나 하늘에 도움을 받고 산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천손민족입니다. 어제부터 월드컵이라는 지구촌의 문화 축제가 있죠. 스포츠를 기치로 하는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응원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국가로 되어 있는 애국가는요, 제가 처음에 애국가를 조금 했잖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가수도 아닌데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애국가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땐 조금 아쉽게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뜻, 제가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무궁화의 어원도 얘기했고요. 더 중요한 건 무궁화 삼천리가 아니고 삼만리죠. 무궁화 삼만리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런 파라다이스, 진짜 지상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 돌아갔다고 했을까요? 바로 이 루트 중에서요, 이 부분이에요. 바이칼 호수의 기후가 좋았을 때 우리 바레만에서 우리 선조들이 바이칼호로 이동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또 빙하기를 만나고 하면서 내려오는 루트, 이게 바로 그때 서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중에 장례 문화 중에서 돌아가셨다 혹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예를 들면 궁궐에서 임금이 승하하시면요, 저 북쪽 처마 위로 상선이 올라가요. 임금이 평소에 입으셨던 골룡풀을 들고 가서 자기 고향으로, 그러니까 바이칼로 가셨던 임금의 혼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올 거를 기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도 복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 행위가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장례 모실 때 칠성판이라고 하죠. 우리의 칠성 문화는 정말 재미있게 해석을 하죠. 별자리도 잠깐 첨하자면 우리는 별자리가요, 280개가 넘는 별자리가 천상열초 분야지도에 전부 그려져 있어요. 서양은요, 약 80개.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도 약
60개에서 80개의 별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별을 공부하면 서양별을, 12황도를 공부하고 이러죠. 사실은 그런 점들도 아쉬운 것이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천상열차 분야제도, 그리고 우리의 칠청산, 우리의 천문유초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에 바로 제가 피타고라스 정의인 우리의 구구연이 그대로 서양 문물보다 2000년에 앞서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갔다라고 했는데 뭘 근거로 해? 현생 인류의 그 뼈를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발견되는 바로 요소 요동 지역에서는요, 30만 년 전에 뼈도 발견됐어요. 불과 몇 년 전에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20만 년 전 거를 유럽인들이 학술지에 올리면서 그 전에 우리가 18만 년밖에 안 된 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30만 년이 넘는 뼈가 발견이 됐어요. 누가 할아버지일까요? 20만 년 전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일까요? 30만 년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일까요? 당연히 30만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20만 년 전에 이동하는 시간, 제가 10만 년 시간을, 요 시간차를 보니까요, 이동하는 시간으로서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이동 경로예요. 그분들이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또 오시는 시간은요, 갈 때는 급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진취적이고 막 하니까. 갈 때는요, 문화를 열심히 중간중간에 언어도 여기다 내려놓고, 여기에다가 쟁기도 내려놓고, 보습도 남겨놓고, 우리 지게, 바지게도 내려놓고, 막 내려놓고, 뭐 삽을 내려놓고, 가래삽을 내려놓고 하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나중에 호미하고 비슷한 또 도구가 발견이 돼요. 이것이 다시 오면서 우리가 또 내려놓고 갔던 그런 문화들을 다시 흡수하면서 오는 시간이 20만 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30만 년이 딱 맞지 않을까요? 자, 이거를 현대의 인류학자들이 또 열심히 또 연구하셔가지고요, 계략 이렇다라는 이론들이 이미 다 안타깝게도요, 서양학자를 주축을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원 얘기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서양학자들이 우리말을 어떻게 영어 구어사전에다가 다 담아놨을까? 그 사람들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문화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오늘날의 산업혁명에 의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안 가르쳐 주고요. 그것이 교과서나 학생들의 어떤 학습서에 반영이 안 되는 것 뿐이죠. 실제로는 다 우리 땅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또 국뽕이라고 하시겠죠. 우리 땅에서 갔다고 그러고, 그거 다 내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께 가서요, 거기 가서 발전이 돼서 돌아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문화가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완전히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그대들한테 가서 그대들이 그걸 더 키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돌아온 것이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 이 컴퓨터라는 이러한 기기들도요,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메모리를 귀하게 여겼던 우리 문화가 동굴 저 깊숙한 데서 그 동물들한테 해를 입지 않게 잘 모셔놓고 밥을 씹어서 그들에게 드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메모리 문화가 바로 영국으로 가서 혹은 저 네덜란드로 가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돌아온 것이 컴퓨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가고 오고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보냈던 것을 다시 더 발전시켜서 받아들였다라는 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딱 세 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R이랑입니다. 그 R이 가서
다시 우리한테 확대가 돼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랑,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형이랑 할 때 그 랑은 함께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어원 얘기하면 또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그 랑이요. 바로 인도 유로피언, 영어에 못하게 되는 그런 산스크리트어에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 아랫역의 사람들이요. 그랑께 그러죠.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바이칼 제가 구석기인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바로 유럽에서는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데니소바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차치하고 여기에 데니소바인이라는 이 인류가 있어요. 검은 머리래요. 그리고 하얀 피부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얀 피부 하면 저 유럽 사람들 하얀 피부를 생각하죠. 실제로요, 우리 선조들이 더 하였어요. 더 하얀 피부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유럽인들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하얀 피부가 어떻게 보면 멜라닌 색소가 없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병적으로 하얗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씩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바보처럼 놀려주기도 했죠. 이렇게 바둑이라고 해서 색이 일부가 이렇게 빠져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 유전적인 거에 의해서. 절대로 그거는요, 놀림감이 아니고요. 우리 유전자 속에, DNA 속에 녹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네들 우리 유럽하고 똑같은 종족이야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놀리는 게 아니고 귀하게 생각해야 돼. 아, 우리 손주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분이야. 메모리를 갖고 계신 분이야라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뿐만 아니고요. 또 뭔가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우리 이 아랫역에 살고 있는 견종 중에 우리가 소위 진돗개라고 지명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진돗개는요, 마고개예요, 마고. 마고 할머니가 키웠던 개예요. 그 개가요, 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백색의 눈부신 그런 땅 혹은 초원 이런 데로 가면서 조금 바뀌어진 것이 여러분들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가요, 사실은 우리 진돗견이 그렇게 발전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데에는 또 일본에 가면요, 우리가 또 그 품종이 조금 커진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이 바로 우리 발해 지역에서 궁이 할머니가 키우셨던 그런 개들이에요. 그럼 너 무슨 근거로 그 개가 궁이 할머니가 키웠다고 하니? 이 설명을 제가 이따가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대를 지났는데 데니소바인이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였다라는 거, 그것만 딱 하나 기억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1만 8천 년 전에 우리의 이제 드디어 맘모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나타나죠. 이거 환경학자들이 지구가 온난화다. 인류가요, 아무리 지들이 열심히 화석을 캐서 불을 떼고 뭐 해도요, 이 우주의 기후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환경학자들한테 표적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이치지요. 우리 인간들이 기차를 만들고 증기기관을 만들고 했다고 해서 온난화돼서 과연 그게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요 얘기는요, 서로 또 다툼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편하신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맘모스가 없어지고요. 그 시대를 전후해서 드디어 우리 발해에 지금과 같은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사람, 사피엔스라고 해도 맞아요. 우리 인류가 드디어 저 아랫역에서 혹은 발해만 유역에서 혹은 서해안 유역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 인류들이 뭘 했을까요? 1만 8천 년 전에 세상에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토기를 만들려면 뭔가를 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생산해야 하잖아요. 수렵, 채집, 활동 이런 것들 이미요. 우리는 2만 년 전에 조상들이 그걸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나 사회 시간에 어떻게 배워요? 아이고, 유럽 애들이 농사 짓고 가축하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동했다고 배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루트 중에 한 우리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는 바로 토기를 만들고요. 개를 가축화했어요. 닭을 가축화했어요. 더군다나 소를 가축화했어요. 개하고 소하고 가축한 최초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소나 개들을 가축화하고 식량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딱 이 시간부터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바짝 마른 개들 혹은 들개들이 바로 여기서 있다가 우리 조상들을 따라서 거기 가서 활동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우리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었냐? 그 당위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가축화해서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고 하면서 뇌가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를 커지는데 또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건강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해산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해산물 중에 특히 어패류, 조개류가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장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 부산 동산동에서요. 거대한 산만한 폐총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총을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섭취하시면서 농사도 짓고 수렵활동도 하시고 고래를 잡으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의 우리 할아버지들이 되셨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설명이 또 조금 됐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폐총들이 발견되는 문화하고 가장 연관되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하면은 뭐냐면요. 오늘날의 양자강하고 황하, 그 다음에 저 아무르강이 우리의 바레만으로 압록강에 다 모여들거든요. 근데 그 모여드는 그러한 길목에 오늘날 학자들이 정해놓은, 유럽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죠. 4대 문명을 얘기하죠. 그 문명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즉, 그 큰 강을 끼고 일어난 문화들의 집합체를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문명이 구성이 되는데 이 문명, 4대 문명, 실제로는 발해 문명, 이게 바로 우리 또 제야학자들이 얘기하는 요서 문명, 요동 문명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발해 문명이고 그게 우리의 바로 한반도에 있는 마고 문명이에요. 저는 마고 강 하니까 우리는 이런 강으로 따지면 큰 강을 대표하는 게 은하수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의 자손이니까 은하수 문명이라고 하고 싶어요. 꿈도 크죠. 근데 은하수 문명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이 물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는데요. 자, 이 물에 대해서 또 재미난 얘기가 있어. 물은요, 산스크리트, 즉 그리스 로마어로 말하기 이전에 산스크리트어로 물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르입니다. 자, 이 물에 대해서 이 물을 그러면 우리가 전해준 이 물을 따라서 혹은 저 천산산맥을 넘어가는 지상 루트를 따라서 계곡 협곡을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이동했을 때 물을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 그 물이 어떤 어원에서 됐는가를 우리 또 이덕형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요. 엄마야, 정말 그게 사실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명의 태동인 물에 대해서 우리 또 이덕형 선생님을 자리에 하셔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민영입니다. 우리 문명이 갔는지 다른 문명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분들도, 저도 사실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만큼 물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쓰고 있는 물을 보면 영어는 워터라 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웨트란 말을 쓰고 있고요. 또 하이드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봤는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영어에는 이래 에우라는 말도 있어요. 이 외에도 또 어떤 말들이 있냐면요. 하이오란 말도 있고, 독일에서는 Q일에서 퀘리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앞에다 A를 붙여서 아쿠아란 말로 지금 바뀌어서 독일어는 이렇게 쓰고 있고 영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수어해서요. 요거는 이제 그 또랑이나 이런 것들을 수어라 그래요. 그럼 이 말들이 우리말에 있는가? 한 개 더 있네요. 캄이란 말도 있고 사트란 말도 있어요. 아주 풍부하게 물이, 또 인도 가게 되면요, 그 줄랩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펀잡이라고 하는 그 말 때 잡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다 너무 많아서 기억을 다 못해서요, 하나만 보고 할게요. 예, 제가 보게 되면 지금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말 중에서요, 잘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잘라, 이렇게 물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워터하고 웨트는요, 우리말 웃다에서 나왔어요. 웃다는 것은 젖어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웃다란 말 써요. 근데 하이드로란 말은 경상도 분들은 다 하세요. 히아드르입니다. 히아드르. 또는 헤아드르 이렇게 합니다. 헤아드르 이런 말인데요. 헹군다는 말은 아시잖아요. 헤엄친다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빨래를 맨 끝에 헹군다 안 하고 히아라 히아라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히아드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이 히아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죠. 에우라 했는데 해우죠. 해운다 뜻입니다. 해우다는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해우다 헹군다. 여기서 해음이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요. 해자가 헹군다는 말도 나오고, 행주란 말도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하고 관계되어 있던 말들이죠. 다 이게.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또 되게 재밌는 요 감은 멱을 감다 할 때 쓰잖아요. 여기 멱 감다다 말이에요. 또 되게 또 재밌는 말이 멕시코라는 말 있잖아요. 멕시코가 무슨 말인가 뭐 멱, 제곱이란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멱이란 말은 멱 감는다 뜻이에요. 제곱은 뭐냐면요, 배꼽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멕시코의 그 국기를 보게 되면요, 그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그 형상이 나 있는데요. 그거는 자기네들 조상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자기네들 조상이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셔가지고요, 그 호수의 배꼽에다가 나라를 세우라 해서 그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게 바로 호수가 바로 멱이란 말이에요. 우리 멱 감는다 하잖아요. 예,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는 문화가 조금 사라지니까 멱이 뭔지도 잘 모르죠, 아이들이. 근데 저희들 어릴 때는 멱 감았잖아요. 제곱한 것은 제대혈은 다 아는데 제곱이란 말은 사람들이 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배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제자가 배꼽 제자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바로 물의 배꼽에다가 나라를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맥제곱이란 말이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물이란 말도 그대로 쓰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 쓰냐면요, 영어에서 MAR이 써가지고 마레 또는 마린 이렇게 해서요, 물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말, 여기 보면 또 이 쾌를 독일어서는요, 물이 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웃기는 게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아쿠아나 괴는 죽은 물이라고 적어놨다고요. 희한하죠. 그리고 하이드로는 살아있는 물이라고 딱 적어놨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왜 그런지를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괴물이니까 죽은 물이고, 히아드르니까 흘러가는 물이니까 이거는 살은 물이잖아요. 우리는 금방 아는데 왜 너네들은 모를까? 우리가 주류니까 알고 있는 거고, 걔네들은 그 중에서 가서
떨어뜨렸으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그대로, 여기는 또 수거든요. 수어니까 수어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요 말하고 두 개 합쳐가지고 일본에서는 물을 미스라고 그래요. 미스. 예, 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래더라. 미스라고 부르는데 미라 부르죠. 그게 이 말은 또 어디로 갔냐면요. 우리말에 메란 말로 또 갔단 말이에요. 요게 또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미국의 미시시피 강 할 때 그 말입니다. 이게 미치제피라는 말에서 미시시피 강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요게 뭐냐면 미란 말이 메다, 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치는 뭐냐면 멸치, 꽁치 하는 고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경상도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제피. 잡는다 안 하고 제피 있다 그럽니다. 예. 물고기 제피 있다, 잡았다 소리 안 하고 제피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히는 곳, 그 물고기 잡는 장소가 바로 미시시피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면서 미시시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원래는 미치제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글자를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예. 근데 그 말이 또 되게 웃깁니다. 나와트르입니다. 나와트르. 이 남미에 쓰는 말들이 나와트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와 들, 우리들이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기네들 적어놨으면 better language라고 생각하거든요. better는 더 나은 언어라 하니까 나와 들어 하니까 훨씬 나은 언어란 뜻입니다. 제가 물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물들에 관한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대로 가지고, 이거는 세타 이거는 뭐냐면 씻다네요. 씻다. 씻다네요. 요거 잘라는 뭐냐? 쩔어내요. 예, 쩔어. 물에 쩔어 있다잖아요. 쩔어 있다, 감다, 씻다, 고여 있다, 괴어 있다, 그다음 희아들다, 웃다. 얼마나 많은 물의 어원들을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까? 한 개 들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까?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물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결국에는 바램 문화에다가 표를 더 주는 거죠.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어에, 문자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많은 문화가 점점점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쓰여졌던 것이고, 그 말들이 또 다시 발전을 해서 우리한테 다시 와서 쓰여지고, 이 아리랑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마다 저한테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이렇게 설명하신 선생님이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천군만마라고 하죠. 맞아요. 저한테는 문화의 천군만마예요. 이런 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계시는데 그 중에 또 훌륭하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시간을 제가 할애를 받아서 이런 강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물을 통해서 이동한 것까지, 어원까지 또 살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태리 가곡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유럽의 모든 말들이 우리 말에서 갔다라는 거. 그걸 또 어디에요? 북한적이지만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션의 동부 유로피언이 바로 영어의 모태다라고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 경이 밝혀 놓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월드컵 경기 때 우리는 1등 하는 거 좋아하죠. 은메달 따고 시상대에서 억울해서 우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어요. 동메달 딴 그 유럽 선수들은 막 펄펄 뛰고 좋아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요 2등에서 억울해갖고 울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워낙 큰 거예요. 내가 종갓집인데 저 녀석들한테 졌어?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DNA 속에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패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선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바로 또 이 뇌도 엄청 발전을 시켰고 이 문자, 용어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7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감도 있지만 나중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충분하게 훌륭히 편집해 주실 걸로 믿고요. 생명의 기원의 땅, 우리 땅. 제가 마고의 땅이라고 그랬죠. 마고의 땅에서 30만 년 전에 이동했던 요 사람들이 요 파미로 고원요. 여기 히말라야 이렇게 알타이부터 이어지잖아요. 요 파미로 고원에다가 파를 심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파가 재배되는 고원, 파미로 고원입니다. 맞습니다. 파가 재배되는 땅이고요. 장미가 나는 데고 우리 사과가 나는 땅이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사과 설명 드리려면 선생님이 또 한 20, 30분 하실 것 같고 무섭긴 하지만 나중에 또 사과 나올 때 한번 선생님한테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생명기원의 땅에서 우리는 파고개가 있었고 거기에는 또 말들을 또 많이 키워서 거기에 개마고원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지금 북한 쪽에 있는 개마고원도 있고요. 다 우리의 가축을 키워서 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다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니네가 한 거야? 아니죠. 가면서 떨어뜨려 놓은 굵직굵직한 문화들을 거기에 사시는 또 남아있는 지혜로운 또 우리 선조들이 그거를 또 막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문화를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인류학적 특징. 근데 제가 우리 이제 머리 위에 상투를 얘기하고 부처님의 그 얘기를 하면서 상투 틀기에 의해서 머리를 완전히 삭발로 상투 부위만 소위 얘기하면 하늘의 전파를 잘 받기 위해서 농담이고요. 거기에 열이 막 솟아나니까 상투를 틀기 전에 거기를 싹 삭발을 하는데 그걸 배꼽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상투 틀은 자리에 열이 집중돼 갖고 병이 나지 않도록 또 그걸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든 혹은 이 고대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스메르 문명에 꽃가 쓰신 분들, 그리고 상투하신 분들, 저 이집트 문명에 나와 있는 가끔씩 헬리콥터처럼 무슨 먼 날개를 달고 계신 분들이요. 그게 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신체에 어떤 거를 남겨놨어요? 마구 할머니가 엄마 고생 그만 시키고 나가서 이제 세상에서 지내라 하고 발로 탁 걷어차시거나 혹은 손으로 찰싹 때려서 파랗게 멍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바로 반점이, 자, 이렇게 봤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몽고 반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몽고 반점이 맞을까요? 마고 반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결정하세요. 저는 마고 반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마고 할머니가 딱 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화 세계를 만들어라 하고 딱 보내주신 신호가 그 바로 마고 반점이래요. 마고 반점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겼어요. 여러분들, 공룡들이 발자국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지역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유럽일까요? 아니면 저 아메리카 대륙일까요? 여러분들, 화순이라는 데 아시죠? 전남 화순이요. 그리고 저 아랫집에 창녕 지역에 공룡 유적지들이 우리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마어마하다 못해서 학자들이 그 발자국 수를 셀려다 보니까 격자 문양으로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발자국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즉, 하늘을 관측했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다가 이렇게 칸을 그렸어요. 그 칸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별들이 몇 개인가를 세가지고 그 칸 안에다 그려놨어요. 뭐하고 닮았나요? 그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드라망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과학적으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양자역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사실은 다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서 가장 많은 공룡 발자국, 그것도요, 그냥 20배 차이가 아니에요. 수십 배 차이의 많은 양의 발자국을 우리는 그냥 많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many하고 똑같은 거죠. 정말 많은 발자국을 갖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안 돌아보다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룡 발자국, 거기다가 공룡은 또 150만 년 전. 그러면 우리 인류 30만 년 전의 발자국이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아요. 몰랐죠? 몰랐지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발자국이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지금은 이제 바다대가서 발해 이런 지역에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요동 요서 지방에 인류의 발자국이 제일 많아요. 그거 발견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유럽 학자들이 막 학회지다 발표하고, 야, 쟤네들 무서운 애들이야. 쟤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애들보다 빠른 거를 우리가 지금 숨기기에 급급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길 거예요. 맞아요. 그거 누가 캐내야 돼요?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는가만 생각해요. 우리가 어디로 간 거를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바꿔주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땅, 이 자리, 우리 문화를 알리는 국학원이라는 이 바로 단체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얘기하고요, BTS, 방시혁 선생이라고 그래요. 방정환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방시혁 선생님이 우리의 전사들을 이끌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태극 전사들이 정말 전사로서의 기질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DNA 갖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 작은 집 애들이 독일을 이겼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일본 선수들이, 일본 대표팀이 독일을 이겼어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강국의 반열에 올라갔던 것도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가만히 있질 않을까요? 바로 영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힘들죠?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 커지면서 그들을 같이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저 중원조선, 진화들, 우리의 가지인 진화, 가지지죠? 진화의 우리 형제들, 둘째 집에, 그 다음에 저 열도조선의 우리 형제들, 좌편 일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발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같이 이끌고 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70년 전에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들이에요. 세계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근대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2만 5천 년 전에 또 뭐가 발견이 됐냐면요, 최초의 발자국을 결정적으로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게임은 끝났죠. 저 요동 요서만 얘기했다가.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일단락하고요, 요령성 발해만에서 더 결정적인 것이 발견됐어요.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탄소 연대 측정에서 20만 전에 인류가 사피엔스라고 발견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는요, 그거보다 8만 년에서 10만 년이 앞선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금우산인이에요. 금우산인. 요령성 발해만에 28년 전에 인골이 발견된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리석은 우자 안 쓰려고 해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아, 저놈들 국뽕이야, 뭐 이상한 말만 해, 미친놈들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거 우리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세뇌를 시키고 칩을 넣었잖아요. 스스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극복하는 장소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아, 조금 냄새가 나죠? 국학원입니다. 여러분들 국학원에서 열심히 한번 이 뇌 개발도 하고 변화도 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말과 온대코끼리가 우리 땅에서 발견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온대, 코끼리, 사슴, 새. 새는요, 발자국이 무려 15cm가 넘는 새들이 발견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기원서력 옆에다가 물음표를 붙여놓고 결국에는 답을 아시아 인류 기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하고 있는 강의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소중한 얘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단양 금굴에서요, 인류 최초의 맷돌이 발견됐어요. 맷돌은요, 인도 산스크리트 용어로요, 갈았다예요. 뭘 갈아서 쓰는 게 맷돌이에요. 뭘 갈았을까요? 우리가 최초로 재배한 콩, 그리고 뭐요? 쌀, 귀리, 이런 모든 곡물들을 껍질을 벗겨내고 갈아서 또 분말을 만들어서 그걸로 뭔가를 구워 먹었어요. 어디에다가요? 빗살무늬 토기에다가요. 빗살무늬 토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라고 여러분들 배워본 적 없죠? 그냥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유물처럼만 얘기해놨죠. 왜? 유럽에 있는 학자들한테 스트레이트 맞고 어퍼컷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보들 같이. 증거가 다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귀가 있어도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피지배층의 나라로 억압받고 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최고의 기술들이 세계 모든 문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입이 있으니까 말해야 되고요. 귀가 있으니까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의 문화를 이제 세계에 확산시켜야 됩니다. 진부한 얘기죠.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요, 이러한 석기들을 만들어내는 돌 공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어디에 있었냐고요? 수양계 유적지에 있었어요. 그거 발견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삼성이 지금 아산 평택 단지에서 대단한 그러한 반도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인 아실리안 도끼, 이러한 도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왜? 농사를 지니까, 쌀 농사를 지니까 도끼도 많이 필요하고 곡괭이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수양계 유적지에서 석기를 제작을 했어요. 이미 18세기에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대단한 거죠. 우리가 박수 쳐주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배경에 바탕에 우리 문화가 저 영국까지 전파돼서 뭘 해줬냐면요. 바로 돌도끼를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돌도끼 공장이라고요. 수양계 유적지라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역사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시간부터는 돌공장이 있었어. 우리는 맷돌을 만들어서 갈았다라고 했어.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썼던 것이 바로 최초의 쌀농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촌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옆에 지역인 유럽 학자들이 소룰이라고 잘못 알고 거기를 소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룰이 벽시라고 학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언제요? 20년 전에요. 뒤늦게 제가 그랬죠. 우리 춘천 종묘연구소에서 그거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12,000년이 15,000년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유럽 학자들이 그럼 젤로 잘한다는 미국 애들한테 맡겨봐. 딱 했더니 15,000년 이상으로 또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15,000년까지만 합시다라고 해도
중국과 인도에서 벼농사졌던 저 기원전 6세기, 7세기보다 우리는요, 그 2배인 그 이전에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줬나, 어디로 줬다가 더 발전시킨 걸 또 받아들였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요, 토기도 했죠. 그런데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만 있었냐? 그 이전에 또 뭔 토기가 있었대. 그게 우리 책에 뭐라고 하죠? 무문토기 나오죠. 세상에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무문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연육돼 있었고 하는 이 발해만의 역사를 누가 얘기를 해줘요? 바로 우리 서해 지역까지, 제주 지역까지, 일본 지역까지 다 하나로 육지로 구성되어 있던 거고, 거기에 최고의 인류의 바로 이 물탱크 보고인 바로 무문토기가 제주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해 주신 거 너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요. 다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반구대 암각하에 가봤더니요, 거기에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윷놀이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에 칠성신을 미신 취급하던 유럽 애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북두칠성의 그 주기가요, 돌 위에다 새겨놓고요, 그걸 윷놀이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윷판이 사실은 북두칠성의 움직임이에요. 북두칠성이 뭘 했어요? 뭔가 문화를 열심히 퍼가지고요, 열심히 이렇게 퍼갖고 담아서 돌아가면서요, 세상에다 열심히 다 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을요, 죽은 사람의 칠성판에만 이용했던 게 아니고, 북두칠성이 바로 문화를 퍼나른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했기 때문에 북두칠성이 중심이 되어 있고, 북극성이 중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문화가 바로, 자, 드디어 제가 복희 할머니, 여와 할머니, 복희 할아버지, 여와 할머니 할 때 하나는 그 금척이 나옵니다. 그 금척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돌로 만든 자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했는데 연천 지역에서 아실리안 도끼가 발달되면서 우리 구석기 시대의 주류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졌고, 또한 그 시대에 버금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죽은 자를 슬퍼하는 문화. 이 인간들만의 특징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인간들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코끼리도 그러고요, 이 지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들은, 침팬치도 죽은 새끼를 한 달도 넘게 등에 업고 다녀요. 혹시 살아날까 하고. 그 얼마나 그 엄마 침팬치가 애틋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애가 끓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청원 두루붕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예요. 그 학자 이름이 흥수래요.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5살에서 7살 정도로 되는 아이를 장례를 하면서요, 돌로 구역을 정한 건 물론이고요. 와, 놀라운 게요, 오늘날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꽃 화환을 놓잖아요. 그때 국화꽃을 갖다가요, 거기다 장식을 해줬어요.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이 정말 슬픈 마음을, 꽃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을 했던 거예요. 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리랑을 만들고, 그러면 또 한문화가 조금 또 이해가 되는데, 슬픈 한문화뿐만 아니고 또 그거를요, 사실은 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늘 자기들과 함께하는 공간에 아이를 또 매장도 했어요. 오랫동안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약 5만 년, 7만 년 전부터 부모들이 가슴에 묻었던 거예요. 국화꽃으로 장식을 하면서요. 저기서 또 감정이 갑자기 막 몰입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밑에 더 땅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복희 할아버지의 자가 나왔어요. 금척이 나온 거죠. 돌에 눈금을 새겼어요. 이미 뭔가 단위를 제고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터법이요. 이거 서양에서 왔죠. 미터법보다 더 몇만 년 전에 나온 또 세계 최초의 자가 나왔어요. 그 자를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를 촉이라고 됐고요. 푼리.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저 같은 목수들이 그 자를 쓰고 있어요. 복희 할아버지가 들고 계신 그 곡자, 기역자가 바로 몇 자, 한 자, 두 자, 세 자, 몇 푼, 몇 리 하는 그 용어예요. 그 용어가 가장 잘 지켜지는 데가 어딜까요? 죽었다 깨라도 안 바꿔요, 단위. 우리 미터법 바꾸자 그래서 지금은 도면 그리면 전부 다 우리는 200mm, 300mm, 그 다음에 1000mm 이렇게 하죠.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전통문화 가구를 하나 만들면서 집을 지으면서도요, 안 바꿉니다. 우리께 이렇게 훌륭한 게 있는데 왜 바꿔? 바로 자척자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공용해서 피트로도 쓰고 자센치도 쓰고 좋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을 전부 어우러야 하니까 미터법도 같이 쓰는 것도 괜찮지만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개, 소, 닭 가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거, 까마우지라고 하죠. 그런 새들을 이용해서 사냥하는 거, 이런 거요. 놀랍게도 최초라고 하는 건 다 전부 우리 조상들이 한 거예요.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제가 할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우리 조상들이 하신 거예요. 알았죠? 우리 조상들이 분명히 하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옥문화가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저 홍산의 문화 중에 옥문화예요. 옥룡이 있고 옥봉이 있고 이런 문화들, 반지를 만들고 귀걸이. 우리는 옥에 엄청나게 집착했어요. 신라의 패총, 신라의 무덤을 파봐도 그렇고 백제의 무덤을 파봐도 그렇고 저 발에 공주 무덤을 파봐도 전부 다 옥으로 장식이 됐어요. 근데 그 옥이 왜 중요할까요? 강도가 강한 오늘날의 소위 하면 다이아몬드 종류 중에 하나가 옥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로 사랑한 옥이 바로 우리가 보랏빛 나는 정말 귀한 보석이 있죠. 그게 자수정이거든요. 자수정이 비단 자자를 쓰잖아요. 비단 색깔인데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그 자수정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정 가지고 그냥 폐물만 하고 뭔가 기리는 기념품을 만들었느냐? 여기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의술이 발달이 됐었어요. 자, 이 동굴 안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 발견된 우리 선조의 인골에서 특히 치아를 보니까요. 나선형으로 된 옥을 이용해서 이미 신경치료를 했고요. 치아에 우리가 썩었다 그러죠. 벌레 먹었다 그러죠. 그걸 떼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유골들이 나오는데 그 떼운 자리 안을 우리가 후벼 판다고 그러죠. 후벼 판다는 말이 정확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걸 파기 위해서 오늘날의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선형의 드릴을요. 우리 선조들이요. 세상에 12,000년 전에 그걸 쓰고 계셨어요. 그런 걸 사용해서 실제로요. 치료를 했어요. 옥이 저희들 하는데 그게 결장을 치료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옆에서 막 흥이 나셔갖고 딱 치고 들어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조금 이따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최초로 나선형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모든 농사, 과학, 그 다음에 의술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모든 것이 최초로 한 사람들이, 그냥 조금, 제가 막말을 해볼까요? 뭐든지 다 최초로 한 인간들이 우리 할아버지래. 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우리 이덕형 선생님이 지금 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옥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면요. 여기 옥 아닙니까? 근데 옥을 영어로 제이드라 씁니다. 제이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제이드란 말은 원래
죄 든다 뜻인데요. 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결장을 치료하는데 아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어원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장을 영어로는요 콜론이라 부르거든요. 왜 콜론이냐면 끌렸다 이 말이에요. 끌려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 하니까 끌 하니까 이게 결자가 되잖아요. 한자로도 발음이 똑같죠. 결론, 결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 안에 있는 결장 꼬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아주 이 효과에 대해서 이 이름도 죄이드가 바로 죄다라는 말이 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장의 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더욱 놀란 것은 한자말이 옥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배입니다. 배에 여기 지금 결장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우리 글자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1분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가 소문화가 우리가 갖다 했잖아요. 소를 영어로 뭐라 하는지 하면요. 보아라 부릅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버터란 말도 넣고요. 그 다음 비프란 말도 여기서 넣고요. 그 다음 부처란 말도 넣고요. 그 보아티아에서 보아티아라 해가지고 이거는 그 소를 많이 키우는 유럽의 그 장소입니다. 지역 이름인데요. 그럼 왜 소를 하필이면 보라 하고 요 버터라 부르고 비프라 부르고 이렇게 하느냐면 얘들은 이걸 모르고요. 뭐라 적어놨냐면 이 이름이 어디서 나냐 하니까 소가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한 말이라만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모른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 특이하게도 경상도와 강원도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이에요. 부하가 났다 뜻이에요. 소가 부하가 챘단 말이에요. 부하가는 표준말 하는 사람들은 경기지방 사람들은 모르죠. 화가 났다 뜻이에요. 강원도 지방과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요. 부하가 챘다 이 말이에요. 그 소가 부하가 나서 그래서 부하란 말을 쓰는데요. 버터 하나만 딱 제가 설명할게요. 이 글자를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하가 난 소를 버터가 뭐냐면 이게 바로 떠예요. 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젖을 떴단 말이에요. 메주를 띄웠단 말입니다. 이것도 떠다가 아니고 엄마 말은 띄어 이란 말이에요. 띄야. 띄었다 이랍니다. 발음이 특이합니다. 경상도는 이 성조가에서가 그냥 메주를 뜬다 안 하고 띄야라 이랍니다. 그 띄야가 바로 그대로 들었습니다. 소젖을 띄워서 만든 것이 버터입니다. 즉 발효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게 되면요. 얘들이 모르는 말들을 우리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것들이 아주 특이하게도 경상도, 강원도 지방 사투리로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말의 원료가 여기에 있다. 참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과 역사를 비교하면서 제가 역사 강의할 때 어원을 가지고 역사를 풀어낸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소는요, 범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개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근데 개비했는데 돈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부하가 치밀었죠? 네, 그 설명이 바로 부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뭐가 안 됐을 때 화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하가 치밀었다고 그래요. 바로 소 개비할 때 적정한 값을 못 받았을 때 부하가 치밀었다 이렇게 하신 설명이에요. 와, 대단하죠. 자, 여기에서 같다라는 말을 증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알리고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장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걸 또 지혜롭게 다 또 해나갈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잘 만드셔서 참고 자료하고 또 편집도 해주시고 해서 더 좋은 이 강의가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만 또 다음 시간을 또 예약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줄이려고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말들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드셨나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복해할아버지 여할머니 그 이전의 세상부터 있던 우리 신탁 문자들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학자이다 제왕을 만나서 그걸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시간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요, 우리 국학원에 우리 관계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어원하고 또 역사하고 이렇게 하는 강의를 또 두 파트로 나눠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번 건의는 드려볼게요. 그거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는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에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컴퓨터에 PPT 자료로는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만약에 세종대왕이 주신 훈민정음 28자로 담으면요, 이거보다 훨씬 축약하고 훨씬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바로 옛날 화석을 가지고 24자만 갖고라도 살려내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훨씬 더 가치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8자를 살려 쓰는 방법을 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후손의 본분을 다하고 또 선배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문화가 준 그러한 힘을 빌어서 여러분들 PPT 자료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제가 그냥 1강이라고 명명하고요. 거기에 바로 목화투금수 오행천문지리 이런 것들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한번 담아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강의는요, 저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훈민영어의 이덕형 선생님도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문화가 분명히 이렇게 갔다. 자, 그리고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이렇게 갔어요. 이게 화면에 마지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따로 인사를 안 드리면서요, 우리 문화가 가는 루트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여기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처럼 좋아하면서 우리 발해 문화가 진짜 원류야. 우리 발해 문화가 진짜 문화의 모태야. 어머니야. 이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정말 잘 듣고 이해하셨다면요, 여러분들 우리 국학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뇌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교육에도 한번 참여를 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언어가, 우리 역사가 바로 세계 모든 나라로 갔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